효빈 김씨. 태종의 후궁들 중 가장 유명한 후궁은 바로 효빈 김씨입니다. 김씨는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원경왕후 민씨를 모시던 노비였어요. 이방원이 왕자였을 때 이방원네 집 위에 용이 나타난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때 용을 발견한 인물이 바로 이 김씨입니다. 그리고 2차 왕자의 난 때 민씨가 무기 들고 뛰쳐나갈라 했잖아요. 이때 그녀를 말린 시녀 중 한 명도 이 김씨예요. 얼마 후 태종이 왕위에 오르자 원경왕후는 궁으로 들어오면서 김씨를 함께 데려옵니다. 김씨는 이방원이 왕자였을 때부터 그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민씨의 시녀였음에도 말이죠. 그리고 궁녀가 된 뒤에도 계속해서 태종의 승은을 입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태종 15년에 태종은 갑자기 13년 전 일이라면서 김씨 얘기를 꺼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종의 총애를 받던 김씨는 태종 3년에 태종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지 3개월쯤 지나자 김씨는 궁을 나가 전에 살던 집에 가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원경왕후는 김씨를 하인들이 자는 방에 넣곤 감시를 붙입니다. 시간이 흘러 12월 한겨울 김씨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자 원경왕후는 그녀를 문 밖으로 내쫓아 얼어 죽이려 했는데요. 다행히도 김씨의 오빠가 나타나 그녀에게 거적대기를 덮어 추위를 막아줘서 김씨는 무사히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원경왕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이와 김씨를 초라한 집으로 보내더니 거적대기까지 빼앗아 또다시 추위에 벌벌 떨게 했는데요. 그러자 이번엔 또 다른 노비가 찾아와 그녀에게 옷을 덮어줬습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나도록 김씨가 죽지 않자 원경왕후는 그제서야 그녀와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줬는데요. 얘기를 마친 태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씨 가문이 얼마나 잔악한지 알겠는가? 이러한 악행을 낱낱이 밝혀 역사책에 상세히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도록 하라. 아니 근데 태종은 왜 13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서야 갑자기 꺼낸 걸까요? 이때 태종은 민씨 가문 척결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원경왕후의 남동생 4명 중에 2명은 이미 죽였고 나머지 2명에게도 칼을 겨누고 있었죠. 그래서 이야기 끝에 민씨 가문이 얼마나 잔악한지 알겠는가? 라는 문장을 덧댄 거예요. 태종의 의도를 눈치챈 신하들은 더욱 거세게 민씨 일가 척결을 주장했고 결국 뒷일은 태종의 뜻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때 태어난 아이의 출생 연도가 맞질 않는 건데요. 태종은 분명 이 얘기를 하면서 이모년에 라고 했습니다. 1402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태어난 나이가 지금의 경영군 입이다 라고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기록으로 전해지는 조선 왕실 족보와 전주이시 경영군파 족보에 따르면 경영군의 출생 연도는 1402년이 아니라 1395년이라는 거예요. 무려 7년 갭에 1395년이면 태종이 왕위에도 오르기 5년 전이거든요. 날짜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경영군 출생 스토리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태종이 민무율 민무에 죽이려고 거짓말을 했단 거예요. 내용에도 이상한 점이 있는 게 김씨가 임신을 한 지 3개월이 됐을 때 궁 밖으로 나갔다고 했잖아요. 아니 궁에 사는 궁녀고 심지어 왕의 아이를 베고 있는데 어째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궁 밖으로 나간 거래요. 그리고 이렇게 큰 사건인데 왜 여태 아무 말 않고 있다가 무려 13년이나 지나서 의도도 너무 뻔해요. 누가 봐도 민씨 가문 척결하려고 꺼낸 거잖아요. 이렇게 티나게 얘기를 한 걸까요? 분명 뭔가 이상한 점이 있긴 하죠. 그런데 말이죠. 태종실록은 세종이 왕위에 있을 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세종은 어째서 이런 뻔한 거짓말을 심지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엄청난 모함인데도 불구하고 실록에 그대로 실은 걸까요? 태종의 거짓말에 동조한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이 기록이 진실이고 진짜라서 세종도 그냥 실록에 실은 거고 단지 족보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황상 경영군은 궁으로 들어와서 산 것 같아요. 그러니 군호를 받은 거겠죠. 이후로 경영군은 왕실 일원으로서 꽤 후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종 때 명나라의 사신으로 간 적도 있고 품계로는 정일품,
보국 승록대부까지 올라요. 실권은 없고 그냥 명예직인데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무려 정일품이잖아요. 살기도 오래 삽니다. 무려 세조 4년이 되어서야 향년 64세를 일기로 사망하거든요. 그럼 효빈 김씨는 어떻게 됐냐? 사실 효빈 김씨는 살아생전에 품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태종이 다른 후궁들한테는 막 궁주, 옹주 이렇게 품계를 주거든요. 근데 효빈은 끝까지 안 줘요. 나중에 3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영조가 품계를 올립니다. 이르보아 태종이 그리 총애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신빈 신씨. 태종의 수많은 후궁들 중 가장 큰 총애를 받았던 여인은 바로 신빈 신씨였습니다. 신빈 신씨도 효빈 김씨처럼 원래 민씨를 모시는 여종이었어요. 그러다 태종이 왕위에 오르고 원경왕후가 궁에 들어오면서 그녀를 함께 데려와 궁녀가 되었고 나중에 태종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었는데요. 태종이 그녀를 얼마나 아꼈는지 신씨는 자식을 무려 10명이나 낳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보통 1명 낳고 많아야 4명 낳았거든요. 근데 신씨만 무려 10명이나 낳아요. 태종이 그녀를 얼마나 총애했는지 알 수 있죠. 앞서 효빈 김씨는 살아생전에 품계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 신씨는 다릅니다. 태종은 태종 14년에 직접 신씨를 신영옹주에 봉해줬어요. 그리고 세종 4년에 상왕이 된 태종이 병환으로 알아눕거든요. 이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는지 감동받은 세종이 그녀를 궁주로 승격시켜줍니다. 여기서 조선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응? 옹주, 궁주는 왕의 딸한테 주어지는 칭호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조선 초기에는 아직 내명부의 품계를 정확히 하기 전이라 후궁들한테도 옹주, 궁주를 줬습니다. 보통 옹주부터 주고 궁주로 승격, 빈으로 승격시켜줬어요. 자, 그런데 그녀를 향한 태종의 총애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빈 신씨는 원경왕후가 죽은 뒤에 내명부를 총괄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원경왕후의 뒤를 이은 거예요. 태종의 후궁 중에는 신빈 신씨처럼 노비 출신인 여인도 있었지만 사대부의 규수 출신인 자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들을 모두 제끼고 노비 출신이었던 신씨에게 내명부를 맡겼다는 건 태종이 정말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죠. 신씨도 태종을 어찌나 사랑했는지 태종이 세상을 떠나자 신씨는 머리를 깎고 불공을 들였다 하는데요. 문제는 조선은 숭유억불,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도 처음에는 그녀를 말렸는데 도통 들어먹질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엔 심지어 돌아가신 태종을 위해 법화경을 금으로 한자 한자 옮겨 적기까지 했어요. 이런 그녀의 마음을 알았는지 신씨가 세상을 떠나자 세종은 그녀에게 궁모에 준하는 예우를 해줬습니다. 궁녀 출신으로 태종의 후궁이 된 또 다른 여인으로는 선빈 안씨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택을 받아 후궁이 된 인물로는 의빈 권씨와 소빈 노씨 등이 있으며 태종은 상왕이 된 뒤에도 무려 3명이나 후궁을 맞이합니다. 가희야. 태종의 그 많고 많은 후궁들 중에 특이한 이력을 가진 여인이 한 명 있는데 바로 기생 출신으로 후궁이 된 가희야라는 여인입니다. 가희야는 기생 중에서도 특히 춤과 외모가 뛰어나서 궁중연회에서 춤을 추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모가 빼어난 만큼 그녀를 노리는 남자들도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황상과 기무라는 인물이 있었죠. 먼저 기무는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그를 따르던 신복이었어요. 2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워 공신에 책봉되었고 태종이 왕위에 오른 뒤엔 무려 종 3품 대장군에 임명되는데요. 기무는 그 뒤로 한 번 더 승진해서 종 2품 좌군 총재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런 왕의 총애가 무색하게 기무는 재물과 색을 탐해 여러 번 사고를 칩니다. 한양으로 올라오는 길에 자기가 기르는 매한테 먹이를 주려고 지나는 곳마다 역참에 들러 개와 닭을 죄다 잡아다 먹여서 대관들의 탄핵을 당한 적도 있고요. 특히 중국과 밀무역을 하다 걸린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사건에 관계된 또 다른 인물인 황상은 개국공신의 후손으로 꽤나 출세가도를 달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도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술과 여자를 너무 밝혔다는 겁니다. 금주령을 어기고 기생과 술판을 벌이다 적발돼 탄핵을 당하고 세자에게 아첨하기 위해 몰래 매를 바쳤다 걸려서 탄핵을 당하고
또 이번 사건에도 여자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켰죠. 자, 본격적으로 가이아 얘기를 시작하자면 태종 7년에 대우군 황상이 가이아를 첩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기무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기무는 가이아와 정을 통하는 사이였거든요. 기무 입장에선 자기랑 만나는 줄 알았는데 딴 남자의 첩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기무는 궁중 연애가 끝나고 가이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를 납치하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냥 화나서 한 행동이라 하기엔 도가 지나치죠. 더 큰 문제는 이때 심지어 나라를 지키는 군사까지 동원했다는 거예요. 기무는 장정 30여 명을 보내 가이아를 납치하려 했지만 실패하자 아예 황상의 집을 포위하고 샅샅이 수색합니다. 하지만 장정들은 끝내 가이아를 못 찾고 황상의 집에서 그녀의 옷만 찾아 돌아왔는데요. 다음날 가이아가 저자에 나타나자 기무는 다시 병사들을 보내서 가이아를 납치해오라 합니다. 그렇게 마침내 가이아 납치에 성공한 기무.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황상이 그 길로 말을 타고 쫓아와 기무에게 가이아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기무는 또다시 병사들을 보내 황상을 저지하라 하는데요. 그렇게 결국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싸움을 벌인 기무와 황상. 때 아닌 소란에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구경이 났고 결국 이 소문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자 화가 난 태종은 이렇게 명하는데요. 근래 궁중 연회에서 장기를 부리는 기생들을 꼬셔 몰래 자기 집에 숨겨두고는 자기 첩이라 하며 연회에 내보내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다 들었다. 아니 한두 번 빠질 수는 있건만 심지어 제 첩이라고까지 하는 건 도가 지나치지 않은가. 사헌부는 이러한 행태를 보인 자를 조사해 탄핵토록 하라. 그런데 막상 조사해보니 생각보다 이런 짓을 한 대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자 태종은 서둘러 말을 바꿉니다. 내가 전날 말한 것은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이나 기생을 제 집에 숨겨놓은 자들을 가리킨 것일 뿐 어찌 기생을 첩으로 삼는 게 전부 잘못이라 한 것이겠느냐. 그러자 사헌부에선 이렇게 고합니다. 다른 이들은 자체하더라도 기무의 죄는 가볍지 아니하니 반드시 처벌하셔야 하옵니다. 대낮에 큰 길 한가운데서 심지어 병사까지 동원해 사사로이 싸움을 벌였지 않습니까? 이를 가만두었다간 훗날 이와 같은 식으로 난을 꾸미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옵니다. 그런데 태종은 이번에도 기무를 그냥 봐주려 합니다. 기무는 공신이니 죄줄 수 없다. 기무를 꾀어서 나쁜 짓을 하도록 이끈 자가 있을 테니 그 자를 찾아서 고하여라. 아니, 기무는 벌 주지 않으면서 이걸 기무를 꾀어낸 자한테 뒤집어 씌운다고요? 태종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기무는 공신이거든요. 태종이 기무를 봐준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닌 게 앞서 기무가 가는 길마다 역참에 들러 개와 닭을 잡아다가 자기 매한테 먹이느라 역참에 개와 닭이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고 했죠. 그때도 사헌부에서 기무를 탄핵했는데 태종은 그를 두둔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무는 공신이니 죄줄 수 없다. 헌데 기무가 달란대로 닭을 내어준 자들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찌 거절하지 않았단 말이냐. 사헌부는 당장 관계된 자를 전부 조사해 탄핵토록 하라. 아니, 이때도 죄를 지은 기무는 봐주면서 기무 말에 따른 자들만 벌을 주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가이아 사건으로 돌아와 사헌부에선 그래도 이번엔 기무를 벌줘야 한다며 다시 한번 기무의 죄상을 조목조목 아랩니다. 하지만 태종은 또다시 이렇게 말하는데요. 황상은 파직시키고 기무의 명령을 따른 병졸들은 수군에 편입시켜라. 또한 가이아는 장 80대에 처하되 속전을 바치게 하라. 아, 그리고 기무는 공신이니 죄줄 수 없다. 자, 여길 보시면 황상은 기무가 먼저 납치극을 벌이니까 이에 대응했을 뿐인데 파직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기무가 보낸 병졸들은 군역 중에서도 제일 험하기로 소문난 수군에 편입되죠. 가이아는 곤장 80대라고 하는데 대신 속전을 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속전이란 돈을 내고 죗값을 대신하는 거라 가이아가 직접 곤장을 맞진 않았어요. 근데 또 기무는 끝까지 두둔하죠. 사헌부는 또다시 기무의 죄상을 고하며 제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지만 태종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태종은 공신들이 웬만한 잘못을 저질러도 다 감싸주었어요. 태종이 공신을 처벌한 사례는 딱 하나입니다.
왕권의 위협이 될 때, 그것도 자기 왕권의 위협이 될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식 때에 가서 권세를 부릴 만한 인물들만 처벌했죠. 자,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고 가이아가 다시 실록에 등장할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웬걸, 이 사건으로부터 5년 뒤인 태종 12년에 가이아가 실록에 다시 등장합니다. 태종은 후궁 중 한 명인 명빈을 위해 기생 6명을 뽑아 시녀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 가이아에게 일러서 이들에게 거문과 노래를 가르치라 하는데요. 그러더니 1년 뒤인 태종 13년엔 가이아가 공연할 때 쓰는 천막을 달라 하자 그녀에게 천막을 하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해인 태종 14년이 되자 갑자기 가이아를 해선옹주에 봉하는 태종. 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가이아는 원래부터 궁중연회에서 공연을 하는 기생이었는데 그녀의 빼어난 미모에 반한 여러 남정네들이 그녀를 품으러 달려들었습니다. 그중엔 고관대작들도 있었죠. 그러다 태종 7년에 가이아를 두고 김호와 황상이 다툼을 벌였고 결국 가이아를 첩으로 들인 황상은 파직되면서 일이 마무리됐죠. 그리고 그 뒤로 5년 사이에 가이아는 계속해서 궁중 행사에 나가 활약을 하다 어느 날 태종의 눈에 듭니다. 태종은 그녀의 궁궐 출입을 늘리기 위해 그녀로 하여금 시녀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게 하더니 다음 해엔 비로소 그녀를 후궁으로 들이고 또 이듬해가 되자 아예 옹주로 봉해준 거예요. 참, 근데 자기 신하의 첩으로 있었던 데다 또 그 난리의 원흉이 됐던 여인을 결국 자기 후궁으로까지 들이다니, 저는 이러한 점들로 보아 태종이 후궁을 18명이나 둔 게 마냥 민씨를 견제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